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첫 소식으로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아주 탁합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된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의 대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대기 상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6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습니다.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농도가 짙은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금 오늘 공사장에서는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요.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또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대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남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고 영서와 대전, 충북과 전북 지역은 오전에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4도고요. 대전이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다소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처럼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양이 적어서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공기가 탁하겠고 추가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서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뉴욕을 완전히 덮어버린 분위기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가계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그룹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2.08%,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2.7%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하락하며 2년 반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The market reacting negatively to a lot of volatility in terms of policy outcomes. It's just the range of outcomes in the short term is starting to widen to a point where investors are uncomfortable.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그런 예상을 싫어한다며 과도기라고 언급한 데 따른 여파입니다.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제조업을 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re you worried about a recession? Maria Bartiromo asked you and you kind of hesitated. I'll tell you what, of course you hesitate. Who knows? All I know is this, we're going to take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tariffs.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도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 향후 물가 상승과 가계 재정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 중간값은 2.9에서 3%를 쭉 유지해오다 3.1%로 전월 조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향후 1년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가구의 비중은 27.4%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해 내릴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연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정상회담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사될 경우에 6월이 생일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생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회담 장소로 베이징을 선호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미국을 찾을 경우 경제적 압박을 완화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마찬가지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구속, 다른 쪽에서는 석방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수사기관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체포 구속을 주도한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야당은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취소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데 더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과정에서도 위증과 거짓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맹공엔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당연한 조치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 총장에겐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고 특별수사팀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주기 위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 카드도 고심하곤 있지만 줄탄핵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분기점이 번번이 사법부 손에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에도 손쉬운 고발전을 택하며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등 도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합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특히 헌법재판소 경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고 주위에는 경찰 기동대원이 배치됐습니다. 도로에는 기동대 버스가 줄지어 서서 헌재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이 같은 경비 태세가 더 강화됩니다. 경찰은 헌재 인근 충돌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헌법재판소 주변을 완전히 통제해 시위대의 난입을 막고 헌법재판관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구역인 헌법재판소 주변 100m 구간을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흥분한 시위대가 인화성 물질을 탈취하는 경우에 대비해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일부 주유소에는 휴업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집회 시위용품으로 쓰일 수 있는 각종 건설 자재가 보관된 인근 공사장도 미리 점검해 접근을 막을 계획입니다. 도로 시설물이나 건축 공사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점검해서 흉기가 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조치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고요. 공문도 시달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선고일 전에 헌재의 경찰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폭발물 탐지 검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 발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휘성이 43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가족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휘성을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오는 15일 KCM과 합동 콘서트 홍보 게시글을 SNS에 올렸던 터라 팬들의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휘성의 소속사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2년 데뷔한 휘성은 안 되나요, 위드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습니다. R&B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앨범 발매나 방송 출연 등은 없었지만 지난달 팬미팅을 열고 이번 달 콘서트를 준비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번화가에서 한국인 한 명이 강도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현지 매체 GMA 뉴스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45분쯤 마닐라 말라테구 거리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강도의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소매치기를 하려는 강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강도 2명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리핀 현지 공관에 영사를 사건 현장에 파견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압 대신 설득으로 쪼개진 광장을 잇는 중재자, 대화 경찰인데요.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찬탄파와 반탄파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지난 8일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에 주황조끼를 입은 대화 경찰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현장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갈등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무대를 오르내리며 강연자들의 발언 수위를 점검하고요.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는 게 임무입니다. 대화 경찰들이 가장 긴장할 때는 이 맞불 집회를 자극할 만한 발언이 나올 때입니다. 딱딱한 통보나 진압 대신에 대화로 설득에 나서면서 성난 시위대의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마찰이 생길 때도 있지만 넋두리를 들어주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 대부분은 누그러진다고 대화 경찰들은 말합니다. 덕분에 8일 양측 집회는 모두 큰 돌발 상황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집회가 열릴 때면 종일 고되게 일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힘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해결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대화 경찰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쪼개진 광장을 잇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5평짜리 감방에서 13명이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미어터지는 상황인데 그 주 원인이 대폭 늘어난 마약 사범이라고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5.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5명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전원은 약 5만 명인데요. 수용된 인원은 6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수용률이 125%를 찍은 건 약 30년 만에 최대입니다. 교정시설 마약범은 5년 사이에 86%나 늘어났습니다. 붙어 살다 보니까 수용자 간의 싸움도 잦고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수용자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칼잠이나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고 여름엔 냉방이 제대로 안 돼서 탈수 현상을 겪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정시설을 늘리거나 가석방 등으로 수용 인원을 줄여야겠죠. 하지만 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후자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마약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을 넘는 추세라 교정시설 과밀화는 더 심각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교정시설 신축과 함께 우리 사회 마약 범죄를 줄이는 대책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습니다.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모두 부랴부랴 적응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사교육 시장에는 학부모의 불안을 파고든 650만 원짜리 컨설팅이 등장했습니다. 네, 먼저 고교학점제가 뭔지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고등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아직 어수선합니다. 고등학교 60곳 가운데 15곳이 개학 전까지 신입생들에게 고교학점제 안내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생기부를 1학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상담 마케팅에 나서는 중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한 학기에 350만 원, 또 첨삭 횟수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은 650만 원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자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해봅니다. 3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뒤 연기가 인근 호텔까지 번지면서 투숙객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이 잔뜩 쌓인 김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벽을 타고 건물 위층으로 오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인근에 있는 호텔까지 연기가 확산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 등 1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한때 관할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큰 불길을 잡았지만 내부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갓길에 멈춰선 차량 엔진룸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에 달리던 승합차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사람 다친 거 없고요. 단독 차량 화재예요.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어젯밤 산업은행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뱅킹에서 타행이체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으로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산업은행 측은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복구를 완료해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보의견.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울 가산동 서부 간선도로 안양 방향 철산대교와 금천교 사이를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리와 갈비뼈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사고의 여파로 출근길 차량 통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네, 요즘 경제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빠르고 친절하게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안 좋을 거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말 예상보다 더 안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폭락한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뭐 최근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세에 있었던 것은 뭐 잘 알고 계실 예. 테고요. 이번에 특히 어제 이렇게 큰 하락폭을 겪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발언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감행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그 시장에서는 좀 놀랍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가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상 그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황금기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뒤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겪었었는데요. 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이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는 정도에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는 뭐 잘할 건데 이런 미국으로 부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과도기가 필요하고 이런 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기를 겪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어떤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위험을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다는 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중에서도 특히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M7 빅테크의 흐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보통은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당장의 경기 흐름보다도 이자율에 대해서 좀 더 민감했던 주식들인데 이번의 경우는 글쎄요, 그동안 뭐 워낙 그 시장이 좋았었던 것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다우나 S&P 같은 경우 약 2에서 2.7% 빠진 것에 비해서 나스닥은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말씀하셨던 그 M7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뭐 메타 이런 것들도 4, 5% 빠지기는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고점에서 거의 50% 가까이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하락폭뿐만 아니라 지난 한 서너 달 동안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M7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요.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나스닥의 7개 대형 기술주들을 뜻하는 말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르면 다음 달쯤에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소될까요? 예, 사실은 그 처음에 취임식에서부터 이제 관세를 몰아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안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관세를 하는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극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4월 2일 날 관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다음에 그럼 다음에 또 할 거냐, 다른 관세가 있느냐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이제 확대되면서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뭐 투자도 잘 안 하게 되고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캐비넷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도 어떤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4월 달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뭐 경제가 좀 불안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워싱턴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런 시장 반응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3%대로 떨어졌거든요. 국채 금리에는 또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트럼프와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연준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하다가 그렇죠. 사실 지금은 그 소리가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시장에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고 그 장기 국채 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 건데요. 이 트럼프가 사실은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언급을 별로 안 하는 것이 예. 시장에서는 좀 관심사였습니다. 그 트럼프 일기에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매번 예. 굉장히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봐라, 주식 시장 봐라, 주식이 굉장히 좋고 미국 경제가 좋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이번 트럼프 위기에서는 사실 주식 시장보다도 뭐 그 국가 부채 예. 어떤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 정부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36조 달러, 예. GDP의 1.2배 정도 됩니다. 이게 15년간 2배 정도 늘어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자 부담이고 이자 부담이 현재 1조 1,5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는 미국 국방 예산이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국방 예산이 8,8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국방비보다 이자료에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 입장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자가 높게 유지되면 미국의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달러를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강건한 건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러와 관련돼서 그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출이 미국 제조업의 수출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약달러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경제 지표에서 지금 경제 둔화 흐름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요즘 경제 기사들 보면 아래 공포라는 워딩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아래 공포가 뭡니까? 그 R은 여기서 영어로 그 경기 불황,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고요. 그래서 이 경기 불황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데서 이제 아래 공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음 듣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을 때 도대체 언제 이자율을 낮추느냐 하는 피벗에 대한 시기를 기다릴 때 이제 나왔던 얘기도 이러다가 불황이 올 거다. 이렇게 높은 금리를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불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불황에 대한 우려는 사실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었다면 이번에 불황에 대한 우려는 사실 관세 정책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충격적으로 오고 그와 더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 관세 정책 자체가 과연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둔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 아래 그 공포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 이쪽에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든지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침체만 오면은 그렇다고 치겠는데 물가 우려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게 중간값이 3.1%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사실 그 3.1%라는 숫자 자체도 우리가 그 연준이 원하는
3.2% 물가 예, 인상률 예. 타겟보다도 높은 수치지만 그쵸. 그 3.1%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갑자기 지난 2, 3개월 동안에 올라갔다라는 데에서 시장은 사실 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어느 측면에서 안심이 되는 것은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 그 서베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3.1%를 얘기하는 미시간 서베이는 사실 오랫동안 봐왔던 거고요. 이게 갑자기 3%로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 아니냐. 예, 예.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거고요. 반면에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내는 예. 물가 인상률 지표는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건 그 간밤에 이제 뉴욕 연은에서 나온 3.1%. 예, 요게 전달보다 한 0.1%포인트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일단 약간 반등 조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물가라는 게 사실은 잡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서베이 지표에서 오른 것이나 이렇게 3% 이상으로 유지가 될 때 걱정이 되는 것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트럼프 1기하고 비교해서 지금 2기가 굉장히 다른 점은 트럼프 1기 때는 관세가 물가로 오른다라고 해도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초등학생도 다 맞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아들도 압니다. 기업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겪은 다음에 달라지는 점은 사실은 그 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기업 입장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좀 적습니다. 사실 일본이 그 10년 이상의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어떤 과자 회사가 물가를 이제 가격 인상을 할 때 사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올릴 정도로 그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지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라면 이제는 뭐 7, 8%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게 물가로 실질적으로 전이가 되고 그러면 그 물가가 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격을 올리고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측면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 가상화폐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 선으로 내려간 모습인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트코인 전망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 500만 원이죠. 네네네. 500만 원일 때 뭐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상황이 좀 달라졌고 그다음 뭐 상황이 달라졌고 이게 일종의 하나의 뭐 어떤 그 자산, 커모더티, 그러니까 이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슨 원자재의 일종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른다는 뷰도 있는데요. 한 가지 최근에 이게 떨어진 것과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이 가격을 굉장히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 행정명령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면서 구축을 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뭐 정부가 세금 같은 거나 아니면 압수하는 비트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팔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하락한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그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비트코인도 어떤 면에서는 대체 투자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대체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결국은 주식, 특히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투자 심리가 지금과 같이 꺾이면서 관세 등의 영향이 있겠죠.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코인 같은 것들은 뭐 자산으로서는 모르겠지만 화폐로서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가치를 측정하기도 어려우니까 접근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실업급여 지급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하강 국면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까 말한 아래 공포가 미국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는 우려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2월에 계엄 이후에 소비 심리랑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그렇죠.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식당에 가면 피부로 느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소비도 악화가 되고 있고요. 자영업자 폐업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돼서 그 실업급여, 실업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그 1조 원을 돌파하고 이런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고용시장과 관련돼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좀 둔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21년 만에 최저 수준인 건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고용이 계속 늘어나야지 고용 시장이 탄탄한 건데 이런 새로운 고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용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울한 소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용시장에 좋지 않은 지표들뿐만 아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석 달 연속 지금 우리 경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뭐 소비도 위축이 됐지만 특히 건설업이 많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도 이제 수출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어떤 그 수출에 대한 어려움들이 지속되면서 이런 경기 하방이 최근에 좀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트럼프의 관세가 없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관세 변수까지 생겨서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그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내용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대형 건설사들마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주택 브랜드 엘크루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은 뒤 2년도 채 안 돼 다시 경영난에 빠진 셈입니다. 올해 들어 63빌딩 시공사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등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미분양 사태 등으로 경영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체력이 튼튼한 대형 건설사들도 재무 건전성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최근 서울 잠원동 본사 부지를 포함한 보유자산 매각 검토에 나섰고 DLENC를 보유한 DL그룹은 호텔 3곳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GS건설은 수처리 전문 자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고 SK에코플랜트는 수처리 폐기물 자회사 지분 매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에 도미노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자구 노력으로 한꺼번에 부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어떤 건설 기업들의 연쇄 부도라든지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그 건설 경기 어려움들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에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이 서울시와 남산 업체 간의 행정소송으로 넉 달 넘게 멈춰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서울 남산입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이자 시민의 쉼터, 외국인 관광객 전망 코스로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상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한정돼 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넘게 비탈길을 오르거나 버스 등을 타고 가야 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1시간 이상 대기는 물론 요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설이 좀 노후된건데 보기에는 된 거 같고, 또 이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들이 타들 적에 앉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서서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흔들리기 어렵고. 남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내년 운행을 목표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멈춘 상태.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60여 년간 한 업체가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한 비정상적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곤돌라는 남산 공공성 회복과 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합니다.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면서도 1년에 국유지 사용료 1억 원 납부하는 거 외에는 이제 아무런 공기여가 없고, 또 기후변화 대응과 남산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 재원이 필요한 만큼 곤돌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운영 수익금을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녹지축과 관련해서 동서녹지축과 남북녹지축들을 도시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주고 계속 끊임없이 종이 남산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남산 곤돌라를 둘러싼 서울시와 케이블카 운영사 간 본안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날 자체가 굉장히 흐려 보이던데 공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이 풀리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대기 오염물질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서는 대기질이 모두 나쁨 수준으로 악화를 했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공기가 더욱 답답합니다. 네,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을 할 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단기간 자동차의 운행이나 공사장 운영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오늘 바깥에서는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로 호흡기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공기가 탁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대전과 전북에서도 차츰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 동안은 대기 상층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농도가 더욱더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늘 올봄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아침인 만큼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9도, 광주 3.1도, 대구는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도 어제보다 포근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껑충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왔지만 연일 뿌연 먼지에 가려서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중서부와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이 먼지에 더해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가 더욱더 흐린데요. 출근길 운전하신다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11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또 출근하실 때 꼭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